얼마 전 기차를 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평야를 바라보는데 그 넓은 들판에 끝없이 늘어선 수많은 풍력 발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차가 한참을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풍력 발전기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유럽이 친환경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친환경에 집착하는 걸까요? 요즘 유럽의 정책을 보면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친환경을 강조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강하게 규제하고 석탄 발전을 줄이며 일회용품 사용도 제한합니다. 이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해 만든 수입 제품에 추가 비용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토록 친환경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연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친환경으로 몰아간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바라보게 된 대표적인 사건은 1952년의 런던 스모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은 석탄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가정에서도 난방을 위해 석탄을 태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오염은 결국 1952년 런던에서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공장 굴뚝과 가정의 난로에서 나온 검은 연기와 이산화황이 런던 상공을 뒤덮어 도시 전체가 짙은 스모그에 갇혔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했고 이후 조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초과 사망자가 약 1만 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사회에 강렬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영국은 이후 청정대기법을 도입했고 유럽 각국도 석탄 연기와 공장 배출가스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염은 한 나라만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북유럽의 호수에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의 숲에서 나무들이 말라 죽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산성비였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의 공장과 발전소에서 나온 황산화물이 바람을 타고 다른 나라까지 이동한 뒤 비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국경을 넘어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피해를 퍼뜨렸습니다. 오염을 만든 나라와 피해를 본 나라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때 유럽은 환경오염이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가 아무리 강하게 규제를 해도 이웃 나라가 계속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공동으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정하고 발전소와 공장에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함께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친환경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 산불, 홍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의 유럽 폭염은 수만 명의 초과 사망을 일으킨 대형 재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3년 이후에도 유럽은 거의 매년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는 2026년 6월의 폭염으로 유럽에서 이미 1만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고령자가 많은 데다 오래된 주택 대부분에 에어컨이 없었고 그늘과 녹지시설, 무더위 대피시설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뜨거워진 실내에서 더위를 피하지 못한 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재난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사실상 0으로 만들겠다는 기후중립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환경보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은 유럽의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성장 전략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 태양광, 수소처럼 앞으로 성장할 산업을 유럽이 먼저 키우겠다는 경제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유럽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자 유럽은 에너지 부족과 폭등한 난방비로 큰 고통을 겪었고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가스 공급이 줄어들자 유럽의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급등했고 공장들의 생산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후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줄이고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줄이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 유럽 안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결국 유럽의 친환경 정책은 기후 문제뿐 아니라 외부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독립과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는 산업을 보호하려는 계산도 들어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탄소를 배출할수록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환경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값싸게 생산한 철강이나 시멘트가 들어오면 유럽 기업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입니다. 수입해오는 제품이 그 나라에서 생산될 때 많은 탄소가 배출됐다면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지만 동시에 유럽 기업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 기업들도 유럽의 환경 기준을 따르게 만드는 무역 전략입니다. 유럽이 친환경에 적극적인 이유는 환경뿐 아니라 미래의 세계 산업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공기를 빠르게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공장과 발전소에서 나오는 황산염 같은 미세먼지는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자들은 햇빛 일부를 반사하거나 차단시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과거 대기오염이 심했을 때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햇빛 가림막처럼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면서 그 햇빛 가림막이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더 많은 햇빛이 땅까지 직접 도달하게 됐고, 이를 글로벌 브라이트닝, 즉 지구가 더 밝아지는 현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공기가 깨끗해진 것이 지구 온난화나 폭염이 생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태우며 증가한 온실가스입니다. 유럽의 깨끗해진 공기가 폭염을 만든 것이 아니라 햇빛을 가려주던 가림막이 줄면서 진행 중인 온난화를 더 심화시킨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기가 깨끗해지면서 과거 대기오염이 가리고 있던 햇빛과 온난화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폭염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친환경 정책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폭염이 심화되었다고 해서 친환경 정책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기를 다시 오염시키면 햇빛을 조금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이 늘고 더 많은 사람이 조기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은 비교적 빠르게 사라지지만 이산화탄소는 오랫동안 대기에 남아 지구의 온도를 계속 높입니다. 결국 해답은 폭염을 줄이고자 공기를 다시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는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동시에 나무와 그늘을 늘리고 폭염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과 도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닙니다. 건강과 기후,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유럽이 선택한 하나의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